하루아침에 사라진 50대 어머니 김 씨와 30대 아들 정 씨. 지난 13일 집을 나간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와 큰 아들이 실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야산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리고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큰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큰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큰아들이 실종이 됐는데 엄마의 시신은 이제 발견이 됐고 큰아들만 지금 행방불명인 거잖아요. 자, 우선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에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이 어머니는요, 약 7억 원 상당의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결혼한 작은 아들 앞으로 1억 원 상당의 빌라를 사주고요.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뭐 크게 모자람이 없던 이런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유일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운영 중인 노래 교실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빠지시면 반드시 왜 빠진다 말씀하셨었는데 2013년 8월 13일 화요일 이날만큼은 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없이 노래 교실에 나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에 따르면 어머니가 노래 교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머니와 형이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자기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있어서 형한테 어머니는 어디 가셨냐라고 물었고 그러자 형이 아침에 등산 가셨다라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동생은 안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형의 말에 안심을 한 동생 평상시에 불면증이 심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 약을 처방받아 두고 있었는데 긴장했다가 안심을 했던 탓인지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어머니 집에서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니까 빨리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촉을 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틀 뒤인 15일 아침이었습니다. 13일에 사라진 어머니는 15일까지 그 행방이 묘연했고 그래서 결국 작은 아들이 16일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선 사라진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하더니 경찰은요, 8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집 근처 인근 ATM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CCTV에 찍힌 걸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집으로 들어간 어머니의 모습은 확인이 됐는데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등산을 가셔야 되는데 등산을 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어머니와 큰아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자 더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사라진 어머니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집에 남아 있었고요. 의문에 락스 냄새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락스 냄새가 난다는 건 뭔가 흔적이나 뭐 냄새를 지우려고 한 게 아닌가 좀 그렇죠. 의심스러워요. 뒤이어 경찰들은 사라진 큰아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만 엄마 실종 신고도 안 했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경찰이요, 작은 아들에게 형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형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의 집 인근 주차장에서 큰아들의 차량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메모리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정황이 굉장히 수상하게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큰아들의 차 번호판을 토대로 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어머니가 실종된 다음 날 2013년 8월 14일 오후 2시쯤에 집 근처 주유소 CCTV에 큰아들의 차량이 찍혔는데요. 인천에서 출발한 이 차량은 강릉까지 가서 동해, 울진, 봉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정선, 그리고 다음 날 15일 인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무려 16시간을 이동했습니다. 계속 찾았나? 이동 거리만 따지면 약 730km입니다. 고속도로 CCTV에 찍힌 차량의 모습입니다. 아들? 차 안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바로 큰아들 차가 지나간 시간대의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 통행권들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바로 톨게이트 통행권에서 채취해낸 아들의 지문이었습니다. 오. 그런데 네. 그 지문의 주인은 큰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예, 약 먹고 이틀 잤다고. 예,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 작은 아들의 지문이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었던 거야. 거짓말이라고요?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요. 큰아들의 옷을 입은 남성이 운전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문이 작은 아들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가족의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을 하면서 아들들의 행적이나 통화 내역을 다시 한번 조사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실종이 됐던 8월 13일 저녁 7시 30분경 친구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끊긴 걸 확인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생활 반응이 사라져버린 큰아들. 마지막으로 이게 얼굴 보고 이야기한 거는 그 둘째 아들인 거예요. 예. 자기가 증언을 했네.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변인 진술을 통해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은 아들과 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주 다퉜다는 건데요. 둘째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 걔는 눈이 돌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있다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을 좀 무서워하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뭐 무서워하는 것 같아. 1억 빌라도 해줬다면서요. 근데 그런 엄마한테 뭘 더 저렇게. 또한 주변 지인들은 큰아들의 실종에 의문을 품었고 회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론가 떠날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사를 진행할수록 작은 아들을 향한 의심은 점점 커져가는데 소름 끼쳐요. 진술했던 알리바이도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점점 확신이 드는데요. 범인이 아닐까요? 네, 톨게이트 통행권에 찍힌 작은 아들의 지문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작은 아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나 형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래프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까지 확인한 경찰은 작은 아들이 어머니와 큰아들의 실종에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긴급 체포를 합니다. 이 작은 아들에게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어디에 있냐? 답은 전혀 엉뚱합니다. 어머니는 죽었을 것 같고 형은 살아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형이 살아있고 형이 어딘가 숨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을 수사하세요. 라는 식으로 그 수사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톨게이트 통행권에서 나온 지문. 당신 지문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답은 자기는 강원도에 간 적이 없다. 뭔 소리야? 내 지문이 왜 톨게이트 통행권에서 나왔는지 난 전혀 모르겠다. 완전 이렇게 오리발.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이후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을 잡아두었잖아요. 48시간이라는 그렇죠. 시간 내 한도 내에 증거를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 확보는 못하고요. 결국 긴급체포 약 14시간 뒤에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번 직접 보실까요? 자, 2013년 8월 22일 인천 남부경찰서. 자, 조사를 마치고 작은 아들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머리엔 헬멧을 썼고요. 왜? 예,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세요, 어머니랑 형을? 하나 없습니다. 15일 날 형 보신 거 맞아요? 작은 아들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지 거짓말을 하고 지문이 나왔다는 것으로 시체가 나오지 않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큰아들의 실종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합니다.
실종된 모자를 찾기 위해서 하루에 약 20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작은 아들의 아내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겁니다. 경찰 때문에 내 남편이 살인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화를 많이 냈는데요. 경찰의 오랜 설득 끝에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간 경찰은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은 그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집과 대조되게요, 한쪽 벽 면에 책장이 있었는데요. 책장이 온통 범죄 서적이었습니다. 제가 쓴 책도 있었고요. 표소장이 쓴 책도 있었습니다. 내 꿈이 평소에 프로파일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팀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직접 와서 상대할 사람이 있으니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한다라는 전화를 합니다. 남편은 살인 용의자고 아내는 프로파일러가 꾸민 사람이고. 남편이랑 싸웠고 이혼 얘기가 오갔는데 남편이 홧김에 집을 나가 본가로 갔던 것 같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진술한 알리바이가 너무 디테일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었던 건가요? 네, 보통의 경우 며칠 전에 일을 물었을 때 생각하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없는데 아내는 미리 대답을 준비한 것처럼 술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하고 아내가 한 3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러네요. 말이 막힐 때마다 주방으로 가서 감기약을 계속 마셨다는 겁니다. 3시간 동안 마신 감기약만 무려 5병이었습니다. 또 특히나 위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감기약 복용은 결코 좋지 않죠. 감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추정컨대는 아마 이 감기약이 이 아내에게는 우황청심환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침착해 보이고. 특히 감기약 중에 일부는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센 거. 감기약들도 있고요. 본인이 말이 막히고 불안을 느끼고 이러다가 들키겠어 이럴 경우에 감기약을 먹고 진정시키고 다음 말을 생각하고 특히 이제 약효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갔다 오면서 다음 무슨 진술을 해야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 감기약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후 점점 더 작은 아들의 아내가 의심스러워진 경찰은 이 아내 곁에 전담 프로파일러를 붙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담 프로파일러가 아내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단서라도 얻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합니다. 경찰을 대할 때 누구나 긴장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게 라포예요. 이 인천경찰청에 지금 방금 얘기한 프로파일러는요, 이진숙 프로파일러라고 여성 프로파일러인데요. 굉장히 노련한 프로파일러입니다. 후배들 중에서도. 이 프로파일러가 아내 곁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라포 형성을 하는 동안에 다른 팀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실종 다음 날 CCTV에 찍힌 큰아들의 차. 자, 차량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 네. 차체가 좀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실종 전단지를 보시면 무게, 키. 어머니는 52kg, 큰아들은 73kg, 그죠. 그렇진 125kg. 않은데. 합하면 125kg. 네. 큰아들 차량과 동일한 차량에 125kg의 무게를 싣고 지금 무려 100번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와, 100번. 빈 차량이었을 때는 두 차량이 어긋났지만 반대로 125kg을 실었을 때는 차량의 높낮이가 96번의 실험에서 동일했습니다. 대단하시다. 와, 대단하시다. 잡으려고 저렇게까지 하신 거야. 네. 어떻게 저기까지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이게. 네. 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125kg의 무언가가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들 부부의 통신 기록 그리고 컴퓨터를 수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전날인 8월 12일에 부부 모두 자신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모두 포맷한 뒤에 메신저까지 탈퇴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큰아들이 실종되기 26일 전에 작은 아들 부부가 나눈 메시지 내용입니다.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입장했어? 입장했어? 입장? 오링이야? 돈 시아주버님한테 물어봐. 오링이요? 도박에는 이제 안 되면 일수라도 생각해 봐야 할 듯. 오링 도박 용어죠. 올인. 실종 22일 전인 7월 22일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아, 진짜 장기라도 팔고 싶다. 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몰래받으면 완전히 불법인가? 아유. 어차피 인감 같은 거 위임장 써서 떼면 되고 불법은 아니지. 어떻게 입증할 건데? 사실 도박에 빠져 있던 작은 아들 부부. 강원랜드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잦은 여행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부부의 빚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출 이자 등이 연체되면서 생활고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또 실갱이하고 도와줘도 또 도박으로 또 다 날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엄마가 사준 집은 빌라였는데요. 경찰이 찾아갔을 때 부부가 살던 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부는 지속된 생활고에 어머니가 사준 빌라를 팔고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종 20일 전 7월 24일의 메시지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게 담겨있나 보다. 아이,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 집에 안 계시네.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아무튼 만나서 도발하거나 도움받거나 해. 경보음 나서 더 이상 못 누르네. 어차피 안에도 잠겨있는 듯. 울진에서 사채를 좀 어떨까?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지? 진짜 제 우리 캠핑했을 때처럼 땅을 파서 위에 자갈을 깔아야지.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 특구로 이런 거 보내면 안 되죠. 부부의 문자가 복구가 되니까 경찰은 바로 부부를 함께 불러서 대화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끝까지 모른 척을 한 거죠.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살인이라는 얘기를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걸 보면 보통의 부부보다 더 끈끈한 관계라는 게 보이는데요. 경찰 역시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단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부부의 진술 조사를 각각 진행하기로 합니다. 팀을 나눠가지고 또 다른 팀은 어머니 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그렇게 직접 발로 뛰어 수거한 블랙박스 안에서 부부를 몰아세울 장면을 찾아냅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날 다음 날인 8월 14일 인천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 큰아들 차에 작은 아들의 아내가 타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아내에게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부부싸움 후에 남편이 집을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화해 여행을 제안해서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을 바꿉니다. 수면제를 먹고 잤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네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분석의 단서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뭐 이럴 때는 서로 떨어뜨려 놓고 근데 저쪽에서 이미 다 말했다 이러면은 이제 슬슬 배신감을 느끼고 말을 하지 않나요? 이 범행이 왜 벌어졌는지를 본질적으로 파고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와서 남편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시신들을 찾아야 사건이 다 마무리될 거다. 그래야 어머니의 재산도 빨리 정리가 될 텐데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발 빼면서 사건이 해결 안 되고 길어지면
그 재산도 계속 길어지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뭐가 더 있을까요? 남편이 범인이다, 당신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요 돌변하면서 진술을 바꿉니다. 자신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잠깐 깼는데 남편이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서 숲속으로 가는 걸 봤다. 인천경찰청 프로파일러에게 먼저 내가 그 장소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서 최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진수 프로파일러는요. 이 오랫동안 프로파일링을 해온 이 노련한 수사관이긴 하지만 법체면 수사를 사실 초기 단계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진실을 못 들을 것 같다.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내를 편안하게 의자에 눕히고 최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아내가 최면에 걸린 듯이요. 남편이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냈던 장소를 지목을 하는 겁니다. 연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최면이 진짜 통한 건가요? 근데 사실 최면은 유도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집중적으로 최면에 유도가 되면요. 뇌파가 우리 렘 수면 상태라고 네네. 있습니다. 가수면 상태의 뇌파랑 비슷해져요, 실제. 그러면서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구 운동이 우리가 잠을 잘 때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가수면 상태에서. 이런 증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면에 걸린 척을 하면서 그 장소를 마치 떠올린 것처럼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먼저 체면을 요구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그 자기가 진술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수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수사에 내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공범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본인이 가담을 했다면 최면이 아니라도 알고 진술을 하겠지만 자기는 공범이 아니고 가담을 안 했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 최면을 해준다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최면이라도 한번 걸어봐봐요. 제가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여성의 자백으로 어머니의 시신이 먼저 발견되고 아들이 피의자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40일 만에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청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아 진짜 왜 그래? 비닐과 이불로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질식하게 한 건가? 이때는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시신은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이 발견된 어머니의 시신 상태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어떤 상태였는데요? 우선 손가락, 열 손가락이 모두 다 잘려 있었어요. 지문 감식으로 신원이 발견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시신의 얼굴 아래턱 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사람은 이제 치과를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치과 기록으로 다 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이빨 치본을 뜨기도 하죠. 그 부분은 아마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에 대한 그 치과 기록으로 신원 확인을 못하도록 하겠다. 8월 한여름이었습니다. 그 시신이 조금만 지나도 쉽게 부패가 되잖아요. 상당히 심각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시신을 유기할 때 훼손을 심각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짜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깊은 원한, 오래된 분노가 원인이거나 동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하면서 또는 범행 이후에 그런 분노가 표출되면서 시신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피해자가 발견되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내가 범인이란 걸 경찰에 알게 될 테고 내가 검거될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시신을 보다 더 멀리 유기하려고 하고 더 깊게 안매장하려고 하고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못하도록 손가락 등에 대한 훼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어머니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범행 얼마 전에 작은 아들 부부가요 또 돈이 필요를 했고 어머니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하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어머니에게 거절당합니다. 이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한테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형도 역시 동생의 부탁을 거절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박으로 여러 차례 돈을 준 사례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결국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사람을 살해한 뒤에 재산을 전부 내가 상속받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범행을 결심한 작은 아들은 평소 다니던 정신병원에서 3주치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향한 곳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디 갔지? 자, 어머니 실종 사흘 전 8월 10일 마트 CCTV 영상입니다. 헬멧을 쓴 채 마트로 들어온 작은 아들. 생활용품 코너로 갑니다. 이때도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배달을 했나? 뭐지? 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고릅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로 가다가 잠깐 멈춰섭니다. 왜? 그리고 무언가를 보면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다시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뭐지? 작은 아들이 구입한 건 바로 청테이프와 목장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둘째 아들은 아내와 함께 다시 이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생활용품 코너로 가더니 여기서 무언가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고른 것은 대용량의 락스였습니다. 어째 저래? 전날 남편이 망설였던 물건이었습니다. 왜 망설여? 결국 아내와 함께 락스를 구입하고 갑니다. 전날을 고민을 하고 다음날 같이 가서 아내가 구입을 한 거는 이 범행 은폐와 진행 과정에서 아내가 상당히 많은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시신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이미 결정을 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증거인멸과 또 시신을 훼손하는 이 과정,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배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내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은 실제로 작은 아들이 했지만 그렇습니다.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아내일 확률이 높다. 이제 조언과 뭐 조종 이런 것들이 아마 개입이 된 공범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락스를 쫙 주목해 보시면 첫날 이렇게 쳐다만 보다가 그냥 가요. 예. 다음 날 아내가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고르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아내가 시킨 거죠. 이거 사와. 락스 사오라고 했는데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거 뭘 사야 되지? 와. 가서 다시 얘기했더니 야, 이 바보야, 그것도 혼자 못 사? 다시 자기가 와서 골라주고 이런 모습이죠. 그럼 결국은 주도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그런 관계로 해석이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앞서 영상에도 보셨듯이 부부는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인 12일에 부부가 함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하고 SNS를 탈퇴합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작은 아들은 어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집에 간 작은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작은 아들이요. 마치 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 양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돈 얘기할 거면 집에 오지 말아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거절을 했죠. 그러자 작은 아들은 미리 준비해간 밧줄을 꺼내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던 겁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그래도 또 이랬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근데 이 범행을 전체를 보시면 돈 빌려주세요, 안 빌려줘,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 다 준비하고 사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답이 달라져서 그래, 얼마에 줄까? 내가 있는 것 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미 노렸던 것은 전체 재산이에요. 어머니가 사망하자 안방에 눕혀 잠자는 것처럼 이불을 덮어놨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전화를 해 기가 시간을 확인합니다. 형이 올 때에 맞춰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에다가 미리 준비한 다량의 수면제를 넣어뒀는데요.
기관 형에게 아내와의 이혼 문제를 상담하겠다고 말하며 맥주를 보냈고 형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생이 준 맥주를 먹고 어머니와 동일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울진 계곡 근처에 형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진술을 듣자마자 바로 울진 계곡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울진 계곡 근처에 도착을 했고 차에서 내린 작은 아들은요 경찰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담배를 피우면서 한다는 말이 끝까지 내가 말을 안 하면 형 시신은 못 찾는 거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형인데 다른 타인도 아닌데. 네, 이 작은 아들의 도발에 화가 난 담당 형사가요. 담배를 뺐고 작은 아들을 차에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작은 아들이 울면서 말하겠다면서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도 이 작은 아들은요. 지금 이 아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증거를 교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9월 24일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입니다. 작은 아들과 형사들이 형의 시신을 묻어두었다고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작은 아들이 어딘가를 가리키는데요. 이거야? 아니, 잠깐 이거? 이분인가? 이거 정확한 것 같아? 여기가? 여기 가방까지 같이 들어가 있니? 사람만 들어가 있다 이거지? 조금 하고 사람 넣고 돌멩이 묻고 돌멩이 올린 거지? 돌무더기 이렇게 말해놔. 형의 시신 위에 돌을 올려두었다는 작은 아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큰아들의 시신. 와. 왜 살해하셨나요? 진술을 안 하시다가 오늘 어제 새벽에 갑자기 자백을 하셨는데 죄책감 때문에. 뭐? 죄책감은 덤덤하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한테 제일 미안해요 지금? 두 분 다 죄송하지만 먼저 하나님한테 아버님께 죄송해요. 뭐라는 거야. 죄송하면 안 하지. 특정한 현재 없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현하고 자기가 살해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 덜 미안함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비난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런 태도를 보이냐면 자기가 이런 범행을 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들 책임이다. 피해자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이렇게 됐고 결국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 데 대해 만큼 잘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은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나를 야단치기만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내몰았고 이런 식으로 내부의 원한과 분노를 사실과 아마도 다르게 많이 키워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신 상태가 앞서 무척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큰아들 그 형의 시신 상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의 키는 180cm였는데요. 너무 커서 옮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 화장실에서 칼과 톱을 이용해서 여러 조각으로 훼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산 락스 기억하시죠? 그 락스로 이 화장실의 범행 흔적, 뭐 혈흔, 냄새 이런 거 지우기 위해서 락스를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형을 트렁크에 싣고 울진에서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어머니의 이 얼굴, 치아 부분을 망치로 전부 부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자르고요. 그다음에 형의 얼굴과 손가락도 그 현장에서 불에 그을려서 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나눴던 문자 내용대로요. 시신 위에 자갈을 얹어서 발견되지 않게 숨겨뒀습니다. 자신의 형을 매장을 하고요. 훼손한 어머니의 시신을 다시 트렁크에 실어서 정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시신은 형의 시신과 아주 멀리 떨어진 정선에 따로 유기를 한 거죠. 네, 모든 범행이 드러나자 아내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요.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둘째 아들 정모 씨의 아내가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한 날,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야?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런 때가 아닌데. 아내는 2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여행 제안으로 간 우리 마지막 울진 여행. 거기서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추측만 할 뿐이야. 부모님, 전 결백합니다. 전 저의 목숨으로라도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요. 남편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백을 하도록 한 달간 설득했습니다. 시댁 식구를 찾기 위해 도움을 드렸을 뿐 경찰이 모욕과 욕설, 폭언 등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 남편 속옷과 옷 좀 챙겨주세요. 아내는 유서를 통해서 경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은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도 포렌식으로 복구를 했는데 정황이 있었고. 네. 한편 이 복원된 아내의 휴대전화 메모에는요. 이제부터 자기 체면을 걸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분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본다면요. 일단 남편인 작은 아들이 살인죄를 실행한 것으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재산은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다음날 출석하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동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피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담당 형사가 참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작은 아들은 아내가 고통스럽게 죽은 거 아닙니까? 아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5분 정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저녁 식사를 해야죠라고 제안을 하니까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족발을 시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피자도 먹고 싶다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와의 공범 관계를 추궁을 받고 계속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막상 사망을 하고 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해방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작은 아들은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사망한 아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작은 아들의 재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작은 아들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이 작은 아들이 어머니와 자신의 친형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유기한 점, 그리고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시기를 늦춘 점, 그리고 오히려 형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하는지 지금도 의심이 되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심에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친족들이 사형만을 면하게 해달라는 선처를 탄원하는 점, 또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어떤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원심의 사형을 파기를 했고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최종적으로 작은 아들에겐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큰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을 떠났고 지금 작은 아들은
무기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여러 사건에 투입이 됐습니다만 이 사건에 가서 수사를 지원을 하면서 정말 인륜이나 천륜을 이렇게 무참히 무시하고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한 며느리, 작은 아들 범인의 아내입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면 살아서 밝혀야죠. 그리고 죄를 졌다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참여하고 그리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죽음은 결코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건 명확히 하고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나지 않도록 이 사건 다시 한번 제대로 곱씹고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울의 한 오피스텔 CCTV. 여기는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때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한 남성. 근데 들어오자마자 집 앞에 멈추더니 뭐지? 문에다가 귀를 대고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앞을 서성이더니 그러더니 바로 자리를 떠납니다. 잠시 후에 남성은 다시 여성의 집 앞으로 오고 이번에는 바로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야? 무슨 상황이야? 사실 이 남자는 집 주인인 여성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와. 9개월 전에 이미 헤어졌습니다. 너무 무섭다. 예, 이 남자가 전 여자친구가 없는 틈을 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진짜 무섭다. 와 진짜 끔찍해. 그런데 3분 후에 전 여자친구가 오피스텔로 들어와서 지금 방금 전에 남자가 들어간 집으로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어떻게? 근데 문이 안 열립니다. 박힌 거야? 잠가놨나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거는데 건물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 다행이다. 그래서 관리자분이 오셔가지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건전지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눌러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죠. 아저씨 가지 마세요. 확인해 보니까 이 도어락 건전지가 빠져 있었어요. 뺀 거야? 예, 그래서 건전지를 다시 넣고 확인 차원에서 이 관리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 있는 거야? 어떡해. 다행히도 집 안에서 이 남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문을 어떻게 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는 비밀번호 잘 누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비밀번호가 몇 번이더라? 비밀번호를 모르는 척합니다. 뭐야? 말이 안 되는데? 결국 경찰에 신고가 됐고 와, 체포가 됐습니다. 진짜 무섭겠다. 어떡해? 순수히 이렇게 잡혀가요? 이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된 걸까요? 남성이 여성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충격적인 방법이 사건 전날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사건 발생 하루 전입니다. 자, 이날도 여성의 집 앞에 왔는데요. 소화전 보이시죠? 저기 왜 열어? 왜 열어? 소화전에 뭔가를 숨기는데요. 소래. 지금 이게 자, 그건 바로 카메라 송신기입니다. 어머, 카메라 송신기. 무서워. 미쳤다.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자가 복도 천장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저 카메라 송신기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이게 진짜 저렇게 정성이 있어요. 왜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이건 완전 진짜 좀 중범죄 아니에요? 중범죄? 그렇죠. 네. 뭔가 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뭐가 있는 건데. 큰일 날 사람이야? 저 남성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간 이유는 헤어질 당시에 전 여자친구로부터 너무 커다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직접 사과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다. 그럼 밖에서 만나든가 너무 이상해요. 변명이야. 여성이 이제 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어락에 건전지를 빼서 못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여성분을 좀 못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가 혹시 밝혀졌는지.
의심한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이건 당연히 비밀번호를 아는 여자친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겠죠.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직접 만나서 사과를 받겠다면서 못 들어오게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벌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집안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뒤져서 여자친구의 비밀을 알아내거나 물건을 뭐 훔치거나. 딴 남자를 만나는지 증거를 잡는 네. 관리자님이 끝까지 옆에 계셔서 큰일이 좀 안 생긴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당시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은 남성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계속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집도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해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남성은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댔다고 합니다. 결국 관리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카메라 설치 사실을 털어놨던 겁니다. 근데 경찰 오고 나서야 진짜 말을 한다는 게 진실을 한다는 게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남성의 행동이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성이 여성의 집 앞으로 몰래 찾아왔고요. 위협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야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건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은 그야말로 이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남친의 확인된 혐의는 몰래 타인의 비밀번호를 탐지한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설치한 그 불법 카메라에 아마도 음성 녹취 기능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주거 침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범죄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징역 1년 6월 정도의 실형이 예상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 내지는 선처 탄원서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된다면 집행유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 건물. 났습니다. 예, 이 건물을 뿌연 연기가 이제 아주 뒤덮었는데요. 난간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피해 있나 보다. 네, 지금 집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난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여성을 발견하고 소방관이 급히 다가가지만 여성분이 약간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관이 도와주겠다라고 손을 뻗었는데 이를 거부하고 더 멀리 도망갑니다. 하지만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추가 폭발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불길이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방관이 서둘러서 건물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방관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도움을 주려 온 건데. 왜 그래? 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던 소방관이 이 여성의 이제 다리를 이제 붙잡아줬어요. 그랬더니 기겁을 합니다. 왜? 계속해서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 어디로? 네, 그래서 여기서 발로 소방관을 막 찹니다, 이제. 안 돼, 위험해. 사다리를 막 밀어내려고 하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사다리를 놓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소방관이 자신을 잡자 오히려 더 강하게 뿌리치던 여성은 자, 2층에서 2층 난간에서 지금 떨어졌는데 급하게 들 것을 가져왔는데도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구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을 발로 걷어차다니 공무집행방해 아닌가. 왜 저런. 소방관이 곰으로 보인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SNS에서는 이 여성을 비난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도 구해야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발로 차시고 막 이러면 불도 못 껐을 것 같은데. 이날 출동한 소방차가 무려 22대나 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화재는 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엄청. 여성을 구해주려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소방관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여성 역시 다리와 턱을 좀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화재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화재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은 저 여성이 집에서 달걀을 삶다가
불꽃이 튀었고요. 그 불꽃이 이제 이나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예상과 달리 불이 자꾸 막 번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이 여성은 불길을 피해서 바로 이웃집, 옆집 발코니 난간으로 가서 기대에 앉아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야. 저 여성분의 저런 행동이 왜 그런 건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일단 분명히 저 행동은 비이성적인 행동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뭔가 원인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패닉이 원인일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충격 상태에 빠져서 본인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본능적인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자기를 구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검거하러 온다라고 상당히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뭐 패닉 상태로 인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놀란 게 추락한 소방관이 바로 다시 일어나서 여성분이 이렇게 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사다리까지 또 대주셨어요. 그 와중에 아 정말 본인 몸보다 그래도 저 여성을 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 재난이 닥쳤을 때 소방관은 가장 먼저 재난 현장에 들어가서 구조자를 구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탈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오늘도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실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